대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뒷방 상영관 326번째 영화는 에릭 로메르 감독의 가을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요, 오래전 남편을 잃고 아버지의 포도농장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마갈리와 완벽한 가정과 직장을 갖고 있는 이자벨의 이야기인데, 이 둘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순간을 함께한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근데 마갈리가 교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이자벨이 특별한 소개팅을 주선하기로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마갈리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로진느도 또 다른 소개팅을 준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녹음하는 사람은 우디랑 아토미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스틸 라이프 녹음하고 지금 가을 돼서 보는 거죠?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막 비가 왔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랑 등산을 즐기는 건 아니지만 봄이나 가을에 날씨 좋을 때는 그래도 한 번씩 가자 약간 이래서 가거든요. 근데 가을에 계속 주말이나 휴일에 계속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춥거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러다 진짜 겨울 되겠다 해서 저번 주에 인왕산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갈 수 있는 코스라서 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더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긴팔 운동복 같은 거에 패딩 입고 올라갔는데 뭐 올라가면서 몸은 조금 덥기도 해서 패딩은 입었다 벗었다 하는데 귀랑 볼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산할 때는 이제 그런 귀돌이 같은 거나 약간 이렇게 얼굴을 좀 두를 수 있는 거를 해야겠구나 처음 느껴봤어요. 산 위로 올라가서 그랬나 보다. 그런가. 그리고 약간 일정 그 구간에서 바람이 유난히 세더라고요. 그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랑 같은 길로 이렇게 왕복을 했는데 거기서만 진짜 다들 바람에 거의 휘청거릴 정도로 세가지고 그랬는데 그 왕복으로 1시간 40분? 2시간 좀 안 걸리는 거리였고 산의 난이도도 높지가 않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아주 추워지시기 전에 그냥 그 주변 약간 서촌? 그쪽이 서촌이죠. 약간 부암동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경복궁역에서 가는 코스도 있어서 그 주변에서 뭐 점심 먹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카페 가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단풍이 갑자기 들고 맞아. 빨리 또 질 것 같아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가을 맞아. 산행을 즐길 시간이. 산은 아직 단풍은 덜 든 것 같더라고요. 좀 위쪽이라 그런지.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말에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색이 이 영화랑 비슷하죠? 맞아. 비슷해요. 저는 최근에 연매장이라는 중국 소설을 읽었는데 연매장이 매장은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인데 연매장이 뭘까 하면서 이게 숙제여가지고 읽었는데 좀 책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읽은 지가 되게 오랜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관 없이 사람을 묻는 거. 그래서 부드러운 매장이다. 이런 뜻이래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시간을 긴 시간을 담고 있어서 막 역사적인 사건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약 50년대 토지 개혁 때 지주 집안이 갑자기 묻히게 된 일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이 되는 곳이 그 산샤댐 가지고 소름이야. 아니 녹음하러 오면서 이제 근황 얘기 뭐 할까 하다가 어디가 연매장 읽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읽진 않고 제목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목 들어봤다. 근데 거기 삼엽댐이 나와. 근데 둘 다 진짜 이러고.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댐 건설하고 자기가 살던 데가 다 잠길 거라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담담하지? 맞아요. 이랬었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되게 간이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었었던 거구나. 진짜 너무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한국하고 중국의 그런 현대사가 완전 뒤집어진 것처럼 그런 체제도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쵸. 그런 것도 좀 신기했는데 그렇게 다른 이유에 약간 중국의 그런 환경 그런 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그게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게 금서로 맞아요.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금서라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금서면 한국에서는 금서 마케팅? 그렇죠. 그렇게, 혹하죠. 도대체 어떤 얘기를 썼길래. 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홍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뒷방상영관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을 소개하고 좋아하는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그리고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으로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해주세요. 네, 저희 약간 에릭 로메르 감독과 이 영화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보고 갈까요? 일단 에릭 로메르는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작품이 너무 많아서 뭔가 특별한 소개는 저희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책을 갖고 왔는데 에리크 로메르와 아마추어리즘의 가능성이라는 책이고 이게 이제 에릭 로메르와의 인터뷰 모음집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제 손에 들어온 계기가 우디가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한 2년 됐나요? 2년? 2년 넘었어요? 3년? 오래됐을 것 같아. 아니요, 3년은 안 됐어요. 아니야. 네? 3년 전이면 22년? 네. 22년 같은데? 21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려. 누구죠? 그 네. 라임이 제가 사는데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막 이 감독님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4년 됐다고? 모르겠어. 내가 4년 동안 그래서 이제 또 라임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아토믹을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책방에 같이 갔는데 이 책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아토믹 생일쯤 맞아요. 제 생일이어가지고 근데 생일이랑 그 저희 하던 대학 관련 그 일이 있어가지고 다 모이는 자리였었거든요. 4년이나 됐다고요? 근데 몇 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럼 되게 2년은 오래된 아니고 것 같아. 3년 아니면 4년인가 3, 봐요. 4년 전. 네.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아직 만족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에릭 로메르 영화를 뭐 많이 보지는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영화 다 스포잖아요. 인터뷰니까. 그래서 약간 스포 방지로 제가 본 영화들 얘기만 이렇게 골라서 읽다 보니까 약간 뜨문뜨문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가을 이야기랑 이 사계정의 연작을 보면서 이거를 좀 오랜만에 펼쳐서 읽었는데 여기에 에릭 로메르에 대한 설명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있어서 이걸 하나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스포츠 광인 로메르는 매일 5km를 달리며 30년간 환경오염 반대주의자로서 자동차 소유를 거부하고 있다. 가끔씩 즐기는 시가나 한 잔의 포도주가 유일한 그의 비행이다. 차는 매일 저녁 5시에 촬영 현장으로 즉각 서빙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메모로 뭐라 써놨냐면 독하다. 점점 써놨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약간 다작이랄까? 아니면 좀 오랜 세월 일을 계속 같은 일을 해오고 있는 창작자들이 뭔가 루틴이 있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글을 뭐 매일 글을 조금씩 쓴다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오랫동안 지켜오는 고집들 그게 되게 독하다고 생각해요. 나 그걸 진짜 못해. 나 그거 너무 우린 거장이 되기 힘든 걸까? 늦었나? 정말. 그래서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도 그 오랫동안 그런 지켜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자기가 약간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되게 많이 봤는데 보면서 맨날 와 진짜 지독하다 이러면서 보거든요. 그 막 저한테 그 누구지? 배가 막 다큐 링크를 보내줘요. 보면 막 엄청 괴로워하면서 꿋꿋이 막 그리잖아요. 맞아. 대단하다. 맞아. 그래서 되게 항상 뭔가 에너지가 샘솟고 뭐 생각이 많이 나와서 얘기들을 계속 쓸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좀 나이가 든 거장이랄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근데 에릭 로메르가 이 인터뷰집에서도 했던 얘기가 자기는 그 초반부터 그러니까 한 40대인지 아무튼 좀 그 영화 시작하고 초반부터 자기 안에 이야기가 고갈됐다고 이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작품을 그리고 꽤 오랫동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도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이 가을 이야기도 되게 막 복잡한 그물망의 일부를 좀 잘라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 여기에 나온 인물들이 다 삼각관계에 얽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밖에도 더 막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관계들이. 근데 여기가 시골,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여서 서로 다 아는 사이일 것 같고 뭔가 사람도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닌데 도시는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서 어떤 딱 일부의 사람들의 관계와 그런 복잡 미묘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만들면 진짜 많은 영화들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 좀 비슷하게 얘기했던 게 여기서 봄 이야기에 대한 그 인터뷰에서 대화가 많기는 하지만 또 아예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 얘기를 계속하는데 남자친구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영화 외에 존재하는 인물과 관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도 뭔가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꾸릴 수 있다.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말이 항상 좀 많고 에릭 로메르 대사가 많고 이 가을 이야기에서도 둘이 막 계속 약간 논쟁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혹은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게 표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 뭔가 그런 것들을 더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이번에 확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문학 청년이었던 게 느껴져. 문학 선생님으로도 일을 했다고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기로 넘어갈까요? 네.
저희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등 다시 보고 싶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서 주요 인물인 이자벨과 마갈리가 있어요. 마갈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포도 농장을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려고 와 있고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데 되게 자부심이 강합니다. 나는 사업이란 말이 싫어 이러면서 맞아. 되게 뭐라 그래야 돼? 거의 예술가처럼 음. 농사를 짓는 그런 개성이 있는 인물이고 그 친구인 이자벨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농사짓고 시골에 사는 거랑은 좀 안 맞아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이자벨의 딸이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하면서 엄마랑 아빠랑 자기 예비 신랑이랑 모여서 그런 대화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막 와인을 시음을 해보면서 마갈리 와인 한 40병 정도 네 결혼식에서 쓰자 하는데 딸이 마갈리랑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막 싫다고 막 하다가 그냥 알았어 뭐 결혼식 오시면은 잘 화해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엄마 친구와 그러니까 싸운다 뭐지? 이게 뭘까 약간 싶은데 또 마갈리가 되게 계속 나오지만 뭔가 외적으로도 그렇고 좀 나이보다 젊은 느낌?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자기도 막 자기가 괴짜라고 막 하잖아요. 뭐 다른 사람은 괴짜라고 하지만 이러면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벨이 좀 챙겨줘요 친구를. 맞아요. 그 사람들 만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마갈리한테는 딸 한 명하고 아들 한 명이 있는데 레오라는 아들이 만나고 있는 로진이 있어요. 여자친구. 근데 이 로진은 원래 레오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철학 선생 에티엔이 있어요. 나이 차가 아주 많죠. 선생님과 제자 사이여서 좀 지금은 좀 헤어져 있는 상태. 계속 에티엔한테 우리가 친구로 지내야 된다 하면서 아예 안 만나는 건 아니고 만나지만 친구로 지내고 막 에티엔이 좀 스킨십을 할라 치면 막 안 된다 우린 우정이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뭐지 저 마음은 뭐지 둘의 관계는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뭔가 아까 아토믹이 리허설 때 그러니까 대화는 잘 되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은 좋은 사이인데 약간 이성 관계로 그걸 이어가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둘 사이에 그러면은 그런 이성관계 관련 없는 대화는 뭘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갈팡질팡하는 로진느의 저 마음이 뭘까 왜 싹 끊어내지도 못하고 레오는 둘째치고 레오는 별로 필요 없는 레오는 남동생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아무튼 에티엔과의 관계를 왜 저럴까 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자기는 뭐 누구랑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뭐 나이에 상관없이 뭐 외모에 상관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대학 가서 사귄 것 같고 고등학생 때는 자기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뭔가 선생님의 뭔가의 매력에 끌렸겠죠. 뭐 계속 그 마갈리도 설명하기를 레오보다 정신요령이 한참 높아 보인다. 로진이. 로진이 정신요령이 한참 높아 보인다. 이런 말도 하는 걸로 봐서
좀 이제 그런 뭔가 지적인 모습이랄까 그런 거에 매력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얘기를 했을 때 성별이든 뭐를 떠나가지고 그냥 즐거우면은 또 볼 수 있고 또 뭐 그 관계가 오래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뭐 또래의 뭐 이런 친구들끼리도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잘 맞는 친구끼리도 뭔가 그 로진은 옛날에는 그냥 뭐 자기가 먼저 좋아했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이성적인 그런 연인 관계였다기보다는 그냥 또래보다 오히려 저 사람과 내가 말이 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서 편안함을 느꼈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저 선생님은 나랑 말이 잘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린 여자라서 좋아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그 나중에 다른 제자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다른 여자 제자. 근데 막 거기 또 찝쩍거리는 거 보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약간 그런 게 뭔가 질투도 조금 질투도 하고 있지만 뭔가 내가 그냥 어려서 좋아했구나. 좀 이런 마음을 점점 이제 20살이 넘어서 좀 깨닫는 거 아닐까. 그 과정인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지는 그 자기 남자친구보다 남자친구의 엄마를 더 좋아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진짜 이거 너무 근데 신선한 발상이라서 약간 할 맞아.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난 공감이 됐어. 맞아. 이해를 못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레오는 또 자기 엄마에 대해서 별로 좋은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뭔가 로진이 그렇게 좀 자기보다 어른스러운 대화 상대를 찾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맞아. 들어요. 저도 마갈리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은 그냥 에티엔이랑 그냥 그저 그런 나이 차 많지만 티격태격하는 그런 커플로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약간 마갈리에 대한 그런 관계에 되게 애정이 있고 그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걸 보고 로진은 뭔가 자기랑 통하는 누군가를 계속 원하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마갈리도 그렇고 마갈리도 로진을 되게 좋게 보잖아요. 자기랑 잘 통한다고 생각하고 친구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자벨 딸 결혼식 때 로지는 에티엔을 마갈리한테 소개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자기가 만났던 그 남자 선생님을 마갈리한테 줘야겠다. 이렇게 둘이 만나게 해야겠다. 그러면 자기도 에티엔을 또 종종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자벨은 이제 신문 광고에 짝을 찾아줍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 남자를 구해가지고 마갈리한테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양쪽에서 남자를 소개시켜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메기스 플랜이 생각났어요. 어제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되게 재밌거든요. 그 여배우 알아요? 그 레이디 버드. 갑자기 이름이 아니요. 생각 안 나. 그 감독님. 그니까 감독인데. 그분 작은 아씨들 감독. 프란시스 하잖아. 왜 이름이 생각 안 나? 영화들만 생각나. 아무튼. 그 사람이 여주인공이고 남자는 이제 호크, 에단 호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는 유부남인데 뺏어 와요. 근데 자기랑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반품? 그래서 그 전 아내한테 돌려주려고 계획을 세워서 메기스 플랜인데 근데 되게 재밌거든요. 거기는 이제 뉴욕이 배경이고 그런 배경을 보는 것도 즐거운데 여기는 이제 남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이제 로진스 플랜이 시작이 되고 이자벨의 플랜은 신문에서 구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5대6 서점, 동네 서점, 동네 서점 여기에 앉아가지고 구인 광고에서 구하듯이 이렇게 광고를 올렸더니 여러 개의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 광고 쓸 때 이제 설명, 약간 자기소개 키워드 같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쓴 게 45세, 과부, 다 큰 두 자녀, 유머 감각 있고 활발하며 사교적이다. 교회에서 혼자 살며 현재 사랑할 남자를 찾는 중. 도덕적, 신체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아는 남자. 맞아.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엔 그냥 좀 웃겼는데 그 이자벨이 이걸 쓰는 걸 다시 보니까 뭔가 되게 마갈리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뭔가 느껴졌어요. 마갈리의 어떤 점을 이 사람이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나는 뭔가 자기가 그 상황에 이입해서 자기가 좀 설레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연프들이 생각나는 연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막 늘어나고 있는데 진짜 많던데요. 그런 게 생각나는데 그래서 답장 중에 또 고른 게 되게 간결한 걸 골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나러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고를 올릴 때만 해도 그냥 몰래 올리는구나 해서 뭐 데리고 나가든지 이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자기 혼자 그 남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사실 뭐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마갈리인 척을 한단 말이에요. 막 이름은 이자벨이라고 했지만 다른 내용들을 다 마갈리처럼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갑자기 거기서 좀 가슴이 내려앉았달까? 이거 뭐하는 왜 배신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때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그 고백하기 전까지. 그니까 그게 무슨 마음이었을지. 그리고 이자벨이 그 로진이 마갈리를 찍은 사진들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맞아. 자기 가방에 숨겨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벨이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아까 약간 로진느처럼 어느 정도 이자벨도 이 특이한 어떤 에피소드를 즐기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완전 나중에 그 이제 딸 결혼식 때 제라드랑 잠깐 얘기할 때 자기는 모든 남자한테 뭐 사랑받고 싶다? 약간 그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사실 마갈리를 소개시켜 주려고 한 거라고 밝힌 후로는 계속 저는 당신 타입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뭔가 자기는 남편이랑 아주 잘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의 매력이 아직 있다는 걸 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 약간 그런 것도 없진 않았을 것 같다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랑 마갈리랑 굉장히 다른 사람이니까 뭐 외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자기가 나갔을 때 자기를 별로 완전히 좋아한 것 같지 않으면 마갈리랑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다고. 좀 실험처럼. 그래서 계속 그 밝힐 때 뭐 검은색 뭐 갈색 머리를 좋아하지 않냐, 뭐 눈색은 어떤 걸 좋아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나? 확실은 모르겠어요. 뭔가 이자벨이 완전히 마갈리처럼 연기하지도 않고 자기도 섞여 있고 맞아. 그런 상태로 그 나온 남자 이름은 제랄드인데 예를 들면은 마갈리가 알려준 꽃 이름을 자기가 원래 알았던 것처럼 이건 무슨 꽃이잖아요. 뭐 저희 포도밭 밑에 이 꽃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권태로운 일상의
좀 뭔가 일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약간 기분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맨 처음 장면에 그 딸 부부랑 얘기할 때 이제 그 와인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딸이 엄마 일 좀 벌리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약간 이어지는 느낌. 딸이 일을 벌려버렸다. 근데 저는 그 제랄드랑 이제 한 3번 정도 만났을 때 이자벨이 사실 내 친구 마갈리를 소개해주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랄드가 이제 속았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한 거냐 나는 당신을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뭐 사랑하고 싶었다 뭐 근데 뭐 좌절했다느니 막 엄청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갈리가 이제 이자벨이 마갈리가 훨씬 당신 스타일일 것 같은데 사진인데 볼래요? 하니까 제랄드가 뚱하게 있다가 갑자기 안경을 척 쓰고 어디 한번 봅시다 하고서 갑자기 저는 되게 뭐 모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니 갑자기 이 일에 참여를 하겠다 이러는 게 너무 웃겼어요. 주대가 이 스타일이 아니야 이 맞아. 사람은. 제랄드 너무 웃겨. 그러면은 이제 결혼식 때로 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이제 이사벨 딸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제랄드한테 이자벨이 이렇게 억지로 엮어주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우연히 만난 척 해라 해가지고 제랄드랑 그 마갈리는 와인 시음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서로 이제 호감을 느끼죠. 네. 그러고서는 갑자기 또 로진느가 마갈리를 데려가서 이제 자기 철학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는데 거기선 둘 다 약간 심드렁한 느낌. 근데 이제 제랄드가 신이 나가지고 이자벨한테 가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서 마갈리가 우연히 둘이 같이 좀 다정하게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해가지고 좀 마음이 심란해지죠. 혼자 뒤에 앉아 있고. 근데 그럴 때 로진느가 이제 찾아와서 둘이 얘기하는데 뭔가 둘이 진짜 친구 같았어요. 그냥 그 마갈리도 되게 좀 소녀 같은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둘이 진짜 잘 맞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마길리가 에티엔 얘기할 때는 그냥 좀 무표정하고 별 관심 없는 표정인데 제랄드 얘기할 때는 뭐 우연히 아까 대화했을 때 되게 좋았다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근데 아까 그 이자벨이랑 같이 있었던 거를 봤다고 얘기하면서는 되게 울적한 그런 표정을 확확 짓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좀 뭔가 사랑에 빠지려 하는 좀 소녀 이미지 같은 그런 게 보여서 뭔가 마길리가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뭔가 뒷부분이 되게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역시 거장은 킥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자벨이 제랄드한테 마갈리를 태워다 줘라 집에. 그래서 둘을 이제 같이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제랄드는 뭐 어디 또 좋은 데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했나? 그랬는데 되게 마갈리는 좀 자긴 그냥 집으로 가겠다. 아니다. 딸이 있는 집으로 가겠다. 아니다. 막 계속 이러면서 둘이 아까 거실에 있었던 게 뭐냐. 그거를 약간 또 캐묻으려고 하고 그런 대화를 해요. 제랄드랑. 그래서 저는 마길리가 되게 좀 이자벨이 설명한 것처럼 좀 명랑한 그런 좀 밝은 느낌의 사람인
사랑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되게 알 수 없는 왜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돼야지 좀 되게 의문스러웠어요. 뭔가 마갈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 사람은 좀 자부심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막 이자벨이 막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만나봐라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자만추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인데 옆에서는 너가 혼자니까 남자를 만나야지 이렇게 좀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길이 명확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혼자서 농장을 가꾸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약간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뭘 선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또 친구가 이 남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걸 진실을 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제랄드랑 만나야 되는 건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역에 내려달라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혼자 그냥 거기 앉아 있다가 택시를 타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 다시 이자벨한테 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자벨한테 사실 아까 그때 받고 근데 나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 사실. 근데 너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우울하고 두려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 이제 좀 화해랄까요? 그렇게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하고 풀게 되는데 뭔가 좋았어요. 그 둘이 즐거워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랄드가 갑자기 제랄드도 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둘이 얘기하라고 이자벨이 가려고 했는데 마갈리가 나는 제랄드 말고 너랑 얘기하려고 온 거다 이렇게 하니까 제랄드가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뭔가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얘기보다 지금 있는 이 친구와의 우정을 택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좀 소중하게 여기는 이 결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랄드가 왔을 때 막 역시 너네 둘은 통했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가? 약간 그런 건가라는 게 어떤 뭔가 마갈리랑 제랄드가 통했다. 너네 뭐 잘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 그 상황이? 그 이자벨이랑 또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몰아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 너네 둘이 만나 혼자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게 약간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랄드가 이 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 결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누구랑 이어진 것도 아니고 만약에 마갈리랑 제랄드가 잘 돼서 이자벨이 둘이 내가 이어준 사람끼리 잘 돼서 기뻐 뭐 너는 짝 찾았고 이런 결말이 아니라 저 사람 저 남자 있든 없든 우리 우정 짱 약간 이러고 끝나는 기분? 근데 그 우정도 뭔가 엄청 잘 통하거나 막 끈끈한 이런 거라기보다 또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마갈리가 아버지로 인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제랄드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이자벨이 뭐 어렸을 때 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오랜만에 우리도 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둘의 관계가 근데 저는 오랜만에 만난 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별로 안 된 게 아니라 좀 뭐 어릴 때 했다가 한 10년 연락 끊겼다가 뭐 성인 돼서 다시 만났다 좀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뭐 20살쯤부터 다시 봐서 20년 넘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가 아니라 오래되는 관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래 오래된. 됐는데 중간에 어릴 끊긴 때 것도 연락이 있었고. 끊겼다가 오랜만에 그렇게 사이에 좀 공백이 있다가 다시 만난 사이다 이런 식으로. 음. 저는 약간 에릭 로메르 영화들 보면 항상 매력 있고 예쁜 프랑스 여성 캐릭터가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다 늙었어요. 아, 에티엔 같은 거예요? 다 늙었어요. 에티엔은 잘생긴 축이에요. 아, 그렇구나. 항상 머리가 좀 제랄드. 많이 나가고 그 정도로 늙은 남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뭐 에릭 로메르가 자기의 캐릭터들을 자기가 옹호하는 걸로 맞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본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서 남자 캐릭터들 다 좀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항상 그런 거에 불만이 있었어요. 저 여자가 저렇게 예쁘고 뭐랄까 매력이 많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다 늙은 남자한테 저렇게 왜 그러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말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여자는 나이가 중년이긴 하지만 제랄드 없어도 둘이 잘 살 것 같은데 왜 이런 느낌이 계속 좀 보였거든요. 특히 마갈리에 대해서. 그래서 둘이 그냥 약간 서로 터놓고 하하호하는 게 기분이 그냥 상쾌했다.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둘이 다른데도 뭔가 자기 방식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강요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진과 에티엔이 나오면서 에티엔이 또 다른 젊은 제자를 쳐다보고 있는 그러면서 로진이 저 사람은 그냥 나뿐만 아니라 다른 저런 여자들도 다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결혼식이 이제 저녁이 되면서 어두운 시간에 이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죠. 네. 그런 밴드라고 해야 될지 그 노래하는 사람들 나오고 이자벨이랑 이제 남편이랑 춤추고 딸이랑 이제 신랑이 된 그 남자친구랑 춤을 추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노래 가사가. 뭐였죠? 뭐 포도를 수확할 계절이 됐다 이러면서 좀 가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삶이 여행이라면 날씨가 화창하길 야생꽃은 푸르르길 모두 평안한 여행하길 이 가사가 반복되는데 그냥 이게 좋았어요. 이게 사계절 연작의 마지막 작품인데 순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겨울, 여름, 가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겨울 이야기보다 가을 이야기가 진짜 좀 뭔가 끝나가는 이 한 해가 끝나가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겨울은 그 1년의 뭐 마지막이면서도 또 이제 봄이 올 다음은 봄이니까 오히려 좀 희망이랄까? 좀 시작의 느낌이 또 있는데 시작을 준비하는 느낌인데 오히려 가을은 진짜 끝을 준비하는 계절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삶이 여행이라는 얘기가 이 순환하는 계절 이런 것 속에서 가을이 어쨌든 끝나가고 뭔가 이렇게 저물어 가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돌 거야 좀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게 마무리하면서도 다시 좀 마지막에 희망을 주는 그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감독님이 날씨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요소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영향력이 되게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간 프랑스 남부에서 포도가 잘 자라서 그냥 포도를 다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또 만들게 되는데 그 포도주가 프랑스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맞아.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것들. 뭔가 갑자기 이 날씨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긴 한데 뭐 시간, 날씨 이런 게 근데 요새는 그 날씨가 진짜 종잡을 수 없잖아요. 갑자기 한 근 1, 2년 사이에 되게 기온이나 뭐 그런 폭우 같이 폭염, 폭우 이런 게 심해지고 또 그 예전에는 그냥 뭐 지구 온난화니 뭐니 하면은 그냥 그런 과학적인 지표로서 그렇대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엄청 체감이 되잖아요. 그런 과일이나 채소값 이런 거에서 진짜 체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만약 에릭 로메르가 살아있다면 지금 이런 사태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시간이 어쨌든 시간이 아니라 날씨가 인간 때문에 많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이런 사태랄까. 2010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그런 과학 기술로 다 그런 것을 좀 장악할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지금은 기후 변화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약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젠 고랭지 배추도 고랭지를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따뜻해서. 갑자기 기후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다음 코너가 뭐죠? 네,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영화 가을 이야기와 오늘의 대화가 각자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이야기하고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디가 에릭 로메르 영화를 처음 본 거라고 해서 놀랐어요. 저는 뭔가 유명한 감독이니까 되게 좀 심오한 그 또 프랑스 영화니까 뭐 철학적이고 이런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보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또 할머니 집에 가면 보는 그런 할머니들이 보는 드라마 있잖아요. 연속극? 약간 뭐 전원일기 이런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얘기. 근데 여기서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본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약간 중요한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 그런 걸 잘 관찰해서 영화에 담는 그런 감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뭔가 에릭 로메르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에릭 로메르 영화 처음 봤던 게 녹색광선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본 게 지금은 이사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아마 이화여대 쪽으로 이사 가신 걸로 아는데 밤의 서점이라는 그 서점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종종 갔었는데 그 점장님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이 이제 프랑스어 그 번역을 하시는 분이셔서 책 번역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녹색광선을 되게 좋아해서 그때 상영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김호영 교수님인가? 아무튼 좀 프랑스 영화 많이 다루시는 그 교수님의 책과 더불어서 교수님이 약간 설명해주는 그런 상영회를 해서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녹색광선의 주인공이 여기에 이자벨이에요. 더 젊을 때. 근데 뭔가 에릭 로메를 처음 보기도 했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들 좋아하지? 근데 그 점장님도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고 막 되게 그 팬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그 녹색광선이란 영화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인 델피느는 되게 좀 방황하고 있달까 혼자서 뭔가 막 생각도 많고 막 기분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캐릭터라서 그냥 전 보면서 제가 왜 저러나 약간 물론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으면서도 뭔가 제가 왜 저러나 이 영화가 뭘 얘기하려고 이러는 건가 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점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했던 게 자기가 이제 20살 이럴 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그 방황하는 자기 같아서 너무 이입이 됐었고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가을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막 춤을 추다가 이자벨이 그 남편이랑 안고 춤을 추는데 갑자기 표정이 엄청 웃다가 되게 멍한 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얼굴에서 갑자기 그 녹색광선의 델피느가 딱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뭔가 저한테 갑자기 녹색광선마저 이해가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 가을 이야기가 더 좋아졌어요. 뭔가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서점에 막 가서 영화 본다고 갔던 그런 기억도 갑자기 나고 되게 옛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벨도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뭔가 좀 권태롭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겪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데 그리고 마갈린 좀 그래도 눈에 띄는 그런 혼돈을 겪고 있고 로진도 그렇고 그랬을 때 뭔가 뭘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뭔가 이 가을 이야기, 가을이라는 거를 이 두 이자벨이랑 마갈리라는 약간 중년 나이대 40대로 비유를 한 거다. 약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40이고 가정이 있고 애들 다 크고 뭐 결혼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되게 안정될 것 같고 뭔가 다 어른 같고 흔히 말하는 어른 같고 이럴 것 같은데 마갈리는 되게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자벨은 그런 사람처럼 나오고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이자벨도 그냥 개인의 속에서는 되게 아직도 포도밭에 잡초 자라듯이 아직도 정리할 게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랑 녹색광선의 델피느가 약간 겹쳐 보이면서 뭔가 프랑스 영화 하면은 되게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영화 보면서 미아 한센 르브 감독의 다가오는 것들도 생각이 났는데 거기 주인공이 이자벨 위페르가 연기하는 사람인데 그분도 뭐 철학 이런 거 가르치고 책도 쓰고 근데 그분도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여러 일들이 막 생겨요. 엄마도 막 아프고 남편은 뭐 헤어지자 하고 근데 그 배우의 특징이 좀 꼿꼿한 면이 있으시잖아요. 맞아. 자기 꼿꼿해요. 자기 그게 강하시잖아요. 그게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뭔가 무너지고 있는 속은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면서 그럼 자유롭게 사는 이미지의 그 자유로운 게 그럼 뭔지 약간 뭐 마갈리나 그런 이자벨 위페르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계절 연작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이게 우리나라로는 이야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테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 제목은 콩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꽁트 하면 약간 개그 프로의 이 짤막한 어떤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에릭 로메르가 또 했던 말 중에 영화 한 편은 소설보단 꽁트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 소설 한 권을 영화로 하기엔 너무 소설은 분량이 많으니 꽁트 같은 좀 짧은 어떤 에피소드적이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에릭 로메르 영화들이 다 되게 뭐랄까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소개팅이 비밀 소개팅이 겹친다든지 이렇게 흔히 일어나지 않는 어떤 사건을 다루긴 하지만 이게 뭔가 그 주인공한테 엄청나게 큰 전환점이 된다거나 뭐가 엄청 흔히 말하는 성장서사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런 일 있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친구 만나서 나 뭐 몇 달 전에 이런 일 있었어 좀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에릭 로메르 영화들 대사 많고 막 철학 뭐 누가 어쨌네 뭐가 뭐 이성이 어쩌고 뭐 실천적 이성이니 뭐 이런 말 나오면 저 근데 철학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 그러니까. 사람. 그게 그러니까. 아니었어. 그게 그러니까. 아니던데. 또 철학 하나도 모르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거 너무 집착 안 하고 이게 뭐냐고 아마추어즘에 뭐 가능성 이거 뭐.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너무 저게 뭔데 막 깊이 알라고 안 하고 그냥 저런 소리 떠드는 사람들 있지 약간 이렇게 봐야 재밌는 것 같아요. 철학을 아는 분이면 더 뭐 재밌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거에 막 꽂혀서 그럴 필요는 없는 이야기들 아닐까? 그냥 어떤 하루, 어떤 순간, 그 인생 중에 어떤 특이했던 일이 벌어졌던 한 순간을 그냥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막 엄청난 사건이고 뭔가 믿을 수 없는 어떤 극적인 일은 아니다.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 네, 저도 그랬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클로징하고 네. 끝내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